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에서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비대위 전환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고 전당대회가 한창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초반 독주 체제를 굳히는 가운데 당헌 개정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다양한 소식들 추은호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 문답이 있었는데 출근길 기자회견장 모습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 과거와 조금 바꾼 것은 뭐냐면은 그 카메라 기자들 위치를 좀 바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정면에서만 촬영했는데 측면에서도 찍게 하고 또 뒷면에서도 찍게 하고 좀 다양한 인서트 카트를 만들었다. 이런 정도의 변화된 모습은 보였는데 예. 가장 큰 변화는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기자들이나 이제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좀 변화가 느껴졌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동안 이 출국기 문답에서 대통령이 과거에 격앙된 어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제스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보니까 아주 차분한 별로 그 제스처도 좀 작게 하고 차분하게 묻는 말에 아주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예,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상당히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던 출근길 기자회견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약식 회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늘색 넥타이에 주목한 기사들도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색 넥타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하늘색 넥타이를 과거에 많이 맸습니다. 예. 취임식 때 맸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에서 연설할 때 또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하늘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예. 대통령의 패션에는 메시지가 항상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늘색 넥타이가 상징하는 것이 희망과 번영이다. 뭐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네.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맸던 세 개의 하늘색 넥타이를 출근길에 다시 맸다라는 것은 새 출발하겠다. 또 이 오늘 이렇게 출근길 그 문답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저는 보면서 대통령의 패션에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다든지 맵시 있게 그 잘 못 입는다든지 양복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좀 더 정제된 이미지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 뭐 소탈한 이미지도 좋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가다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또 출근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또 보완될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겸손의 자세로 또 새 출발이라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에서 휴가 복귀 소감부터 밝혔는데요. 어떤 질문 또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아이고, 한 열흘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도 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또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가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발언의 키워드를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초심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 관점 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오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출근길 그 문답에서 혹시 자성이라든가 반성 이런 표현이 담기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표현은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신 사용된 것이 초심을 지키겠다라는 표현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20%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정 지지율의 하락은 뭐냐면은 원인은 본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관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예. 인사와 관련돼서 쓴 표현들인데 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능력 위주로 했다. 또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은 언젠가는 국민이 알아주겠다. 누가 뭐래도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마이웨이 선언을 계속해왔단 말이죠. 예.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죠. 그거를 국민의 관점으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정 수행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그 스타일에서 변화가 예. 이제 앞으로 예고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현실로 구체화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인적 쇄신 질문에 살펴보고 조치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자진 사퇴 형식의 어떤 사실상의 경질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 아니겠느냐. 물론 형식은 자진 사퇴 기회를 주겠지만은 예.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가지고 오늘 기정사실화 이렇게 네. 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일과 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퇴 가능성 저는 다분히 있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국무총리의 양해를 받아서 또 본인에게 그 박순애 교육부총리에게 통보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오늘 안 하게 되면은 네.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예고가 있죠. 되어 예. 있습니다. 야당은 또 잔뜩 벼르고 있거든요. 예. 인사청문회 버금가는 그 검증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만약에 그 경질할 거면은 오늘 하는 것이 적당하죠. 예.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 그 야당의 또 그 청문회 그 준하는 공세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예. 하는 것이 오늘이 적당하죠. 그런데 아직은 그 2시간 남겨놓은 시기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각에선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인적 쇄신 요구가 계속해서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할지 또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단행할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사 그 쇄신을 한다면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로 할 인사가 있느냐는 예. 거죠. 일단 야당에서는 노리는 걔가 그 요인으로 꼽는 것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교체해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민 장관이 나름대로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0 화재 사건 때 현장 방문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쑥 바꿔버리면은 대통령이 영이 서겠느냐. 그래서 아마 저는 교체의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실에 대한 개편 요구도 거센데 일단 취임 100일도 안 돼서 대통령실을 인사들을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들을 교체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대통령 인사 스타일과 안 맞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과연 대통령실이 그 존재 자체가 있었느냐, 유명무실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00일이 안 됐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면은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대통령의 첫 휴가가 마치고 곧바로 교체가 된 적이 네.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통령 취임 일자가 다르죠. 2월 말이었긴 했기 때문에 한 5달 만에 바뀐 건 하기는 합니다만은 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인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고요. 국정 분위기 쇄신용으로.
또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은 인사로 말을 합니다. 인사를 통해서 나의 국정 철학은 뭐다. 또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국민들이 인사 잘못됐다, 인사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계속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인사 책임자 하기에는 조금 아닌 그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쇄신 문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전환을 앞둔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전국위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미경 최고위원, 이준석계로 대표되는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또 이준석 대표가 지명했던 한기호 사무총장 잇따라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 중에서는 지금 2명이 남았었죠. 예.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네. 2명 남았는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뭐 아직 사퇴한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정미경 최고 역시 이제 친 이준석계로 이렇게 분류가 예. 되는데 사퇴를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미경 최고위원 경우에는 이번이 첫 번째 최고위원이 아닙니다. 2019년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한 차례 최고위원을 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미경 최고위원으로서는 당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은 막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물러날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충정심이 그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현실적으로 내후년에 선거 총선이 있는데 당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본인 공천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현실적인 문제들 이렇게 감안했을 때 지금은 대세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법적 대응을 만료했습니다만 일단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것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그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이 나올까요? 일단 8월 13일 왜 토요일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예.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토요일에 8월 13일이라는 날은 기자회견하기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날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또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예.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은 좋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 날을 택했다라는 것은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을 보겠다.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물론 그 기간까지 비대위가 다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대위원장이 그 체제로 전환되고 또 자신이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라면은 그것까지 완료한 다음에 그 기자회견을 하겠다, 국민들한테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조짐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처분 신청을 기정사실하고 한다라면은 예.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당내에서 혹은 그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아마 언급을 기자들이 물어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건데 정말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지 저도 개인적으로 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이와 관련해서 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선당 후사를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까지 있는데요.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사표를 낸다든가 나는 이렇게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당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그러면 헌신하는 자세로 예. 또 선당 후사하는 자세로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리고 후일을 도모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억울함을 꼭 참으라고만 합니까? 그 억울하게 만든 논리를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억울하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시고 예. 그러고 나서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지. 조금은 억울한데 억울함을 참고 그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강자의 논리로 저는 느껴집니다. 네, 두 목소리 연이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제 토사구팽 당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내 친 이준석께서 오늘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당내 큰 흐름은 대세는 넘어갔다라는 네.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예. 일단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징계 그리고 대표직 박탈 받아들이고 와신 상담하는 뭐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당내 남아서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예. 당내 남아서 반 윤석열계의 중심이 이 구심점이 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신당 창당을 노려볼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성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신당 가능성이 무척 낮다라고 네. 봅니다. 예.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의 깃발을 꽂더라도 따라 나갈 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 나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김웅, 하태경 의원들이 동조 섞인 발언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발언하는 거랑 당을 같이 새로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이 세력 형성이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상징이 세대포 이론이죠. 네. 예. 그 이전에 보수 정당의 60, 70대 전통적인 지지층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가 상징하는 20, 30대가 힘을 합쳐서 민주당 지지세 강한 40, 50대를 포위한다라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고령층,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탕이 돼야지 세대포 이론이 힘을 받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지지층이 없는 이준석만의 20, 30대 청년 정당 저는 아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굉장한 힘든 구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당 내에서 선택지를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는 중요한 상황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이 비대위를 꾸려간다는 게 과연 뭐 주호영 비대위가 꾸려진다고 해서 혁신위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바지 사장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주호영 비대위 이 체제가 구성이 되면은 과연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혁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주호영 의원의 성향을 보면은 강하게 당의 그립을 잡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관리는 잘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 그 위기 상황인데 관리만 한다고 이 위기가 극복이 되겠느냐, 혁신에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관리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일부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주장하는 것처럼 9월이나 10월에 조기 전당대회는 까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 혹은 2월에 새 대표를 뽑는 정당대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형과 혁신형이 나름대로 절충한 그런 비대위가 될 것이다.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은 어느 정도 상황을 관리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당의 혁신을 이끄는 방향을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대위 뭐 성격이나 활동 기간 등을 두고 또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민주당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 2차 순회 경선에서 70%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수준인가요? 아니면 예상보다 더 나온 건가요? 일단 권리당원들 대상으로 한 거죠. 75% 가량이 되는데 저는 예상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차, 2차 권리당원을 투표 대상 지역이 1차는 강원도와 TK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TK는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득표가 나온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들이고 2차 투표 지역이 인천과 제주입니다. 네. 인천하면 또 이재명 후보의 그렇죠.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5% 가까운 득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고요. 얻을 만큼 얻었다라는 거고 예. 이제 남아있는 지역이 좀 이번 주말에 PK 지역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충청 지역을 하는데 충청 지역은 강훈식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의원이 어느 정도 따라잡느냐라는 문제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그 호남으로 가는데 호남은 박용진 의원이 전북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는 또 이제 충청과 호남에서는 조금
판세가 바뀔 거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의 압도적인 약진도 눈에 띄지만 친 이재명계의 최고위원들 후보도 또 약진이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8명 중에서 5명을 최고위원으로 뽑는데 예. 이 지금까지 5등 안에 순위에 든 사람이 친 이재명계가 4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권리당원 투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그 투표가 나왔던 것 같고 앞으로 좀 진행이 될수록 조금 더 최고위원 순위의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